최영 장군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맞아요. 나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 어릴 때는요, 최영 장군이 위인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최영 장군도 있었고 위인전에 뭐 많은 분들 이제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야, 위인 되기 쉽지 않다. 나는 위인 안 될 거야. 아니, 위인이 되라고 만든 위인전이 저 같은 그 소년한테 위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니, 이거 대실패 아니에요? 그때는 그 위인전에 오른 사람들이 다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뭔가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뭐 있는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산 위인은 없을까요? 우리 역사가 그만큼 참 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편하게 살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역사가 그렇게 고난만 있었을까요? 행복하게 산 그런 시기 없었을까요? 이런 시기에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기에 나라를 구한 위인도 물론 참 존경해야 되고 위대하지만, 아무 일도 없던 시기에, 평화롭게 살던 시기에 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자기도 잘 살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위인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위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본 그 뭐랄까요, 저술의 목록이랄까, 이 중에 잘 먹고 잘 산 위인전,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 최영 장군은 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고려시대 공부하면서 최영 장군은 한 번은 꼭 어떻게든 다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요? 집에 금이 돌만큼 많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분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부터 했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보면 최영 열전이 물론 있죠. 거기 보면 최영이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이 말을 남겼다 그래요. 금을보기를 돌같이 하라. 견금 여석. 견금 여석. 자, 이런 말이 있는데, 고려사만 해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만든 책이니까 최영 장군이 살았던 시기하고는 시차가 좀 있죠. 오히려 최영 장군이 살았을 때, 그때도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다라는 평가를 진짜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같이 산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색이, 목은 이색이, 왜 지난 시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의 신도비를 써줬다고 했는데, 이 목은 이색이 어떤 글을 또 썼냐면, 최영 장군의 초상화를 보고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초상화를 화상이라고 하고, 그 그림을 보고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 이런 글을 찬이라고 해서 화상찬, 이렇게 불리는 글인데, 우왕 5년에 최영 화상찬, 원래 제목은 판삼사사 최공 화상찬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황금보기를 흙덩어리처럼 하라. 돌이 아니고 흙덩어리, 토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으므로 청백한 지조가 늙어갈수록 더욱 굳어졌다. 이때 최영의 나이가 64살이에요. 64세 노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때까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최영은 뒤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다고 하는 게 붙여진 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도 그렇게 실천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나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최영이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에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억울한 죽음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래서 실제로 최영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아서 흙무덤, 그러면 이제 붉은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붉을 적자 적분이라고 했다는 말이 이제 뒤에 덧붙는데, 이거는 실은 당대 기록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는 뒤에 아마 만들어진 말 같아요. 실제로 최영 장군의 묘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 대자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저 떼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1970년대 보수하기 전까지는 이 풀이 안 자랐는데 그 이후에 자라는 거다. 이러면 이거 확인 불가가 되잖아요. 1970년대 이전에, 보수 전에 그걸 본 분들이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최영 장군 때문에 이 무덤에서 풀이 안 자라고 이런 일은 있기도 어려운 일이라서 이거는 근거 없음으로 판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실제 있었던 말이고, 나의 무덤에는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뒤에 만들어진 말이고, 똑같이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지만 팩트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는 말과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말과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저 같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열심히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했으니까 제발 좀 믿어주세요.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역사 공부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가끔은 또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최영 하면은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성계, 최영과 이성계. 역사 속에 라이벌을 꼽으라고 하면은 꼭 등장하는 게 이 두 사람이에요. 최영과 이성계인데, 제가 볼 때는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엇한이라는 게 뭘까요? 이 경쟁을 시켜놓으면 무조건 이성계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이성계가 젊어요. 무려 19살이나 젊습니다. 19살 아래 젊은이가 자기보다 19살이나 많은 사람과 맞상대를 해서야 되겠어요? 이 경쟁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젊은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젊은이 편이거든요. 최영이 1316년생, 병진영생 용띠입니다. 이성계는 1335년생, 을해생, 돼지띠예요. 용꿈, 돼지꿈, 이게 다 꿈이 좋은 사람들이네요. 19년 차이가 나는데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131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에게 최영은 아버지보다 한 살 아래,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죠.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냥 같은 평면에 놓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최영, 이성계 두 사람 비교를 많이 할 텐데 언제나 최영 장군에게 좀 덤을 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들으시면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신도 둘이 많이 달라요. 최영 장군은 집안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원 최씨이고요. 지금 철원 최씨 여러분들 동주 최씨라고도 부르시죠. 고려 전기에 최유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5대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유청의 그 시조, 철원 최씨의 시조는 최준홍이라는 사람이고 삼한공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그때 공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신에 책봉했다는 기록은 없고 뒤에 최준홍에 대해서 삼한공신이다 라고 하는 기록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지방의 호족으로 있다가 태조에게 협력했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은 사람, 이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철원의 호족이었다라는 거고, 이 호족의 후손들이 지방의 향리로 됐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중앙의 관리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집안은
고려 문종 때 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고 판이부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판이부사가, 이부의 판사가 고려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거든요. 이게 총재, 수상 이렇게 불리는 관직인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최석의 아들이 최유청인데 최유청은 무신집권기 초기의 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석 이후로 대대로 관직을 여기만 우리가 흔히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벌귀족의 후손이 바로 최영 장군이에요. 반대로 이성계는 좀 달라요. 전주이시고 원래 전주에 살다가 무신집권기 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전주로 낙향을 했고 고조 할아버지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으로 덕원으로 알동으로 다시 덕원으로 쌍성총관부 지역에 살다가 거기서 관리도 지내다가 고려 공민왕의 반원운동 때 다시 고려로 귀순한, 고려를 배신하고 원나라도 또 한 번 배신하고 뭐 이런 전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고려로 돌아왔을 때, 이 집안이 고려로 돌아왔을 때 1356년에 이성계 나이가 22살이고 이때부터 처음으로 고려에서 관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집안을 비교해 보면 격차가 많이 나죠. 고려 전기부터 대대로 관직을 한 집안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조 할아버지 때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들어갔다가 다시 온 이 집안은 그 집안의 품격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최영 장군 신상조사 한번 해볼까요? 1316년에 태어나서 138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73세까지 살았는데 이것도 천수를 다 누린 게 아니고 처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장수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자, 우리가 옛날 사람, 특히 고려시대 어떤 인물의 신상조사를 할 때는 본관과 사조라고 해가지고 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외조, 이 넷을 조사를 하는데 요 넷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대충 감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더해서 장인이 누군가, 처부, 이렇게 사조 더하기 처부를 조사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본관은 말씀드린 대로 철원, 동주 최씨고요. 최유청의 5세 손인데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기록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최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과거에 급제했고 부지밀직사사라고 하는 꽤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이거는 고려의 종이품 관직이고 고려에서 부지밀직사사 그러면은 재상이라고도 하고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추밀 또는 추신이라고 불리는 고위직이에요. 좀 더 깨알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까지 해볼까요? 부지밀직사사 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지밀직사사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관직으로 정년퇴직했다가 치사라고 하는 게 정년퇴직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관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는 최원직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유언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거잖아요. 사헌규정이라고 하는 관직이 최종 관직입니다. 이 사헌규정은 사헌부의 종육품 관직인데 요 사헌규정이라고 하는 이 최종 관직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리가 하나가 있어요.